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원영상입니다. 원광대학에서 불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일본 불교 관련인데요. 뭐 일본 불교는 이제 요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차츰 이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만은 아까 이제 이병국 선생님이 중국 불교 두 번째 특징으로 국가 불교와 관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 국가 불교와 관련해서 그 특징을 들었는데 바로 이제 일본 불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국가와 이 불교와의 관계가 이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인데 아마 이건 뭐 인도부터 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주 핵심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오늘 발표의 주제입니다. 이제 5가지인데 이게 이제 고대에는 불교가 유입이 돼서 굉장히 번창을 하고 이제 토착화되면서 근대에 와가지고 이제 폭망하는 막 이런 과정인데 그걸 통해서 또 일본이 세계적인 또 불교 방향으로 나가는 말하자면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막 이런 차원에서 일본 불교가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불교에 대한 편견은 뭐 근대에 아무래도 불교가 식민지의 이제 주구가 된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최근 이제 일본의 불교 연구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활성화가 돼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이상이 일본 불교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동아시아에 대한 불교 연구가 이제 최근에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본 불교를 바라보면은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또 이 사상적인 어떤 측면 특히 종파 불교에 있어서의 우리가 폄하했던 그런 아주 부분이 아주 다양하게 드러나는 그 어떤 흥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본이 어제 뭐 후쿠시마 그 오염수 저기도 했고 그래서 일본 불교계도 사실 그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사회의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일본 내에도 한국 불교계가 처해 있는 것처럼 지금 7만 개 사찰 가운데 2만 개가 공찰입니다. 비어있는 사찰. 지금 3만 개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 한국보다도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재난이나 또 지구적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일본 불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의 불교가 이제 들어간 것은 뭐 552년에 이제 일본 서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제가 불상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국가 간의 하나 외교적인 뭐 그런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야오 요로즈노 카미라 그래서 일본이 이게 800만의 신이라는 게 실제 800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객신 손님 신이라는 뜻인데 아니 우리나라도 신이 많은데 왜 또 다른 신이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주로 여기 이제 일어난 게 이제 소가씨라고 하는 부족하고 이제 모노노베 씨 두 시족이 싸웠는데 결국 소가씨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밌는 스토리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이 성덕 태자거든요. 지금도 요새는 집회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집회에 성덕 태자로 성덕 태자가 이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이 불교를 통해서 고대 국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족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그 길을 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은 아니었고요, 섭정이었는데 워낙 뛰어난 그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아주 그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성덕 종이라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하나의 종파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을 종조로 모시는. 여기 이제 아까 헌법 17조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2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교의 삼보를 신실하게 경배하라. 불법은 사생이 최종으로 귀할 것이며 만국에게는 궁극의 종교다. 어느 시대에 누구라도 불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는 없다. 세상에 극악한 사람은 없다. 대체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삼보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헌법에 이 정도로 뭐 이제 고대니까 요새 근대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여긴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교의 사상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에 이 불교 삼보를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을 불교로 마음을 모으는데 이 국가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대 국가는 이 민간 포교를 금지했거든요. 잡아가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응하고 대항에서 나온 분이 이제 교기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일본 불교가 이 고대 국가 불교로서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관장을 하는 이제 국분사라고 하는 이런 그 사원을 국가 사원이죠. 진호 국가, 나라의 어떤 재앙을 막는 이런 국가 로서의 그 불교 역할을 했는데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사시는 곳은 법화 멸제지사라 그러고 이제 비구 스님들은 금강명 사천왕 호국사라 그래서 지금 사천왕사가 우리 그 오사카 가면 있거든요. 이게 고대 그 사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법화경, 인왕경, 금강명 경을 이제 호국 경전으로 이렇게 해서 국가 불교로서의 이제 어떤 그 면모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고대에 이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 과연 이 국가와 불교의 관계가 불교가 국가를 이용한 거냐, 국가가 불교를 이용한 거냐 이런 논쟁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의 가마다 시게오가 중국 불교사에 이게 첫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는 아쇼카 왕에 의한 불교 정책이 국가적 규모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자비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이 지상의 국가를 이상국가로 삼기 위한 다름화에 의한 통치 정책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호족 국가가 취한 정책은 불교를 인민 지배의 도구로서 이용한 것이었다. 이 전통은 남북조를 통일한 수왕조에도 계승되었다. 이 일본 고대 불교를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인지 좀 애매합니다. 이 성덕태자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아쇼카 왕으로 보고 싶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또 국가가 불교를 이용해서 이 중국의 이 수나라나 당나라 때 뭐 이런 때처럼 어떤 그런 또 면모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든 사람이 이제 교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일본 한반도 도래승, 한반도의 조상을 가진 이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 재밌는 뭐 여러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영목 화염불 뭐 감독불이라고 하는 뭐 이건 이제 불교 미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교기라고 하는 분이 우리 원효대사가 그러잖아요. 원효대사 사찰 연기가 쭉 있는 것처럼 이분도 연기가 굉장히 많은데 나무 하나로 만들어진 아주 그 못생긴 불상들, 이제 국보급으로도 취급이 안 되는 이런 불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걸 이제 이노우에 타다시라고 하는 분이 전국을 조사했더니 한 반수 이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교기라는 문화하고의 어떤 그 연관성이 있고 해서 그걸 뒤져보니까 이게 불교의 토착화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 당산나무를 이 불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교기라는 분이 우리 같으면 이제 원효의 민중불교하고 같은 그런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중불교가 활성화되니까 그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라의 동대사의 그 대부를 만들 때도 참여시키고 뭐 등등 나중에 대승정까지 올라가고요. 근데 아무튼 이 국가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대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과연 국가가 우리가 지향하는 불교가 지향하는 그 어떤 교의나 뭐 교리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여기서도 파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분인데 지금 이 사진은 그 나라역 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불교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토착화에 일본은 막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대 후반에 이제 천태종, 아시다시피 천태종과 진원종이 토착화가 되고, 여기 보면 육국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니까 신라하고 절연을 하면서 독자적인 어떤 국가 체제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이게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실 그 무렵에 이 천태종과 진원종이 이제 중국에 유학 갔다 오신 이 사이초와 쿠카이가 확립을 해서 완전히 국가 불교로서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이초 한 말이 참 재밌어요. 나라의 보물은 무엇인가? 그 보물은 도심이다. 도심 있는 사람을 이름하여 국보라고 한다. 이 상가학생식은 수행을 위한 그 학생들 그 어떤 그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을 보면 완전히 이 천태종이 국가와 이걸 동일시해서 보는 정도로 물론 더 깊은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뭐 쭉쭉쭉쭉 그 고대 말기에는 이제 이 양종파가 이제 그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 문제는 이제 이 왕권이 점점 이렇게 쇠퇴가 되는 겁니다. 고대 말기에. 그러면서 장원도 뭐 해체되기도 하고, 그래서 1052년은 이제 일본에서 말법의 시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0년, 지금으로 봐서는 25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52년이 말법 1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천년, 만년 이렇게 나가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재난도 많이 발생하고 또 왕권도 쇠퇴하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이 무사 정권이라는 것이 12세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고대 말에. 그래서 그것이 명치유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 그러면은 과연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이 사회상을 품에 안고 나오신 분들이 바로 일본의 그 호넨, 신난, 입펜, 니치렌, 에사이, 도겐과 같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종파불교의 스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선두주자가 누구냐면은 호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정토종이거든요. 우리는 유심 정토지만 여기는 타방 정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토종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독교처럼 죽으면은 정토 극락을 간다. 이것이 사실 목표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일본의 어떤 그 자연적인 환경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에 이제 이 토착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들 조사 스님들인데요. 맨 이쪽이 호넨 스님입니다. 이쪽 그 가장 왼쪽에. 그래서 이 호넨 스님이 일본 토착화의 문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토종이라는 거는 뭐 다른 거 다 놓고 이게 가장 민주적인 교리거든요. 일본 남녀노소 또 뭐 왕, 뭐 신하, 뭐 백성, 뭐 노예, 뭐 군인, 뭐 흑인, 백인,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누구든지 나무 마음이 타불 6자만 외우면은 이 왕생각 할 수 있으니까 이 정토종만큼 민주적인 사실 이 종파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 호넨 스님은 벌써 그때 그걸 깨달으셨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 대장경을 5번이나 읽으신 분입니다. 5번을 완독하신 분이에요. 교학으로도 뛰어났는데 결국은 이 정토 세계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중세불교의 어떤 토착화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후반에 보면은 뭐 그런 경전을 가지고 또 활동하시는 분, 희질이라 그래서 승적이 없어도 이제 길거리에서 활동하신, 아까 그 고대 그 민간 불교처럼 이렇게 막 활동하시는 분, 또 상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높은 의미지만은 사실 이분들도 뭐 승적 없이 활동하시는 분, 뭐 이러면서 그 말법 시대에 말법을 극복하고 조사들이 나와서 이 일본 중세 불교, 토착화된 불교를 이루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토종, 정토진종, 또 뭐 조동종, 임재종, 또 일련종, 뭐 시종 등등 아주 훌륭하신 이제 조사 스님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중세에 이렇게 활성화된 불교가 이제 그 전국 시대 이제 그 장군들끼리 싸우다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토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정권을 잡게 돼서 이제 17세기 초반에 그 에도 막부, 지금의 동경 근처에 막부를 설립해 가지고 그 또 무사 정권을 이끌어 가는데요. 근데 그 직전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 가지 익기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농민 봉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종교만이 가세한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는데, 특히 여기에 이 농민 익기에 가장 맹위를 떨쳤던 종파가 그 정토 진종입니다. 오늘날 2만 개의 사찰을 가지고 있고, 승려만 해도 한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 4만 명이 되는 그 최대 종단의 원래는 일양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토 진종, 여기도 내세 정토를 주장하는 종파인데, 결국 여기 저 그림을 보시면은 그 사진에 뭐라고 정토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정토 해가지고 저 깃발을 들고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치열하게 그 토호들, 그 지방 영주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래서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토 진종이 아주 더 깊이 이제 권력과 또 유착하기도 하고 이제 토착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정토 진종은 최대 종단으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항쟁의 이끼라 그래서 아무튼 이 신도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터에 몰아넣어 가지고 진짜 이렇게 군인들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국 시대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 결국은 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고 나서 이 불교계를 어떻게 단도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1911년 사찰령 나오듯이 이 단가제 본말사제도와 단가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막부가 전부 그 관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조계사가 이쪽 동네의 핵심 사찰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백성들이 이 사찰에 전부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불교가 일종의 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호적 같은 것도 발행하듯이 이렇게 하고, 또 결혼할 때도 그걸 증명서를 떼주고, 이주할 때도 떼주고, 이러면서 한 300년간 이 막부의 말하자면 그 동사무소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님들은 포기 안 해도 되는 거죠. 널널하게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 제도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본말사 제도가 먼저 되고, 말하자면 그 하이어라키, 본사, 뭐 중간 본사, 뭐 말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본산 해서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것도 하나의 권력 체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막부가 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가 제도는 모든 사찰에 다 소속이 되니까 뭐 자동으로 다 신자가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를 막기 위한 뭐 이런 여러 전략도 있고,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거기 난이 일어났거든요. 기독교인이 반수 이상이니까 뭐 태반은 죽이고 이주시키고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또 색출하기 위해서 또 이 단가 제도가 강화가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세죠. 근세에는 이제 장제불교화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찰에 계속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위패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가만히 이제 있어도 포교 안 해도 뭐 늘 오니까 제사 지내러. 일본은 7월 양력이거든요. 7월 한 일주일 동안 오봉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휴일은 아닌데 우리가 그 기업들도 다 쉬어요. 그때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전부 가족 데리고 그 근처 사찰로 가는 거죠. 자기 단가사에.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고 뭐 놀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옵니다.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정부에 해가지고 다 해체가 됐는데도 역시 관습이 400년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 보고, 일본 스님들 보고 이제 그 주지 스님께 물어보면 딱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스님, 신도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단가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단가는 200이에요. 그러면 그 200 집안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맨날 돌아가시는 분도 나오니까 일주일에 장례식이 하나씩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세에 확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절 수리할 때도 돈 내놔라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신도들이 이거 한두 번이지 뭐 계속 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에도 말기에는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동경 위에 미토본이라는 데서는 이제 폐불회석, 마참 불교 사찰을 이렇게 파괴하는 막 이런 행위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1868년 메이지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왕정 복고, 그동안 힘없던 왕, 그러니까 명분뿐이었던 왕이 다시 이제 실권을 잡게 되는 거죠. 이 혁명을 통해서 하급 무사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제 왕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재정적으로나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불교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다 뺏기 위해서 이 일종의 신불 분리령, 신사와 절의 이 신도가 함께 이렇게 공존했는데 이걸 분리시키라고 하니까 이제 시민들은 야, 불교를 공격하라 이런 걸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사찰을 공격하고 스님들을 세상으로 내쫓고 막 이러면서 이제 폐불회석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우리 종로구에 사찰이 한 200개 있다면 한 개로 딱 우리 조계사로 몰아버리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거나 신도직을 맡게 하거나 환속시키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막부가 줬던 땅들 이런 거 다 뺏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이제 또 아까 중국 불교에서 일어난 것처럼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신불 분리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문서인데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건 뭐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표는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재정적인 것과 또 하나는 이 왕권을 수립하기 위한 신도 국가 신도화를 꾀하는 거고, 불교는 그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근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특히 1889년에 지금 천황과 관련된 법령, 그 다음에 90년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헌법, 그리고 90년에는 교육치고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것이 이제 나와서 거의 이제 신도 국교화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가 그럼 우리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어떻게든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일본 불교계 종단이 싹 모여가지고 내놓은 것이 이제 이 8개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첫 번째는 더 안 죽기 위해서 이제 왕법과 불법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기독교 이게 유럽 문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또 배척을 해야 된다는 이것도 국가가 또 지향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여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쭉 나옵니다. 자신의 종파의 교학을 연구하는 돈, 불교 유교 신도의 정립을 위해 연마하는 돈, 자기 종파의 폐단을 없애는 돈, 새롭게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돈, 각종의 인재를 등용하는 돈, 각 지역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불교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일본 제국 헌법을 보면은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근데 여기 보면 불교든 모든 종교가 이미 근대에 제 28조를 보면은 안정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한, 요거는 아주 독재 국가가 써먹는 아주 고유 수법이죠.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를 완전히 이 국가의 하부 조직으로 이제 놓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일본 불교의 근대의 완전한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진 것이 바로 이 전시교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먹는 교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 사진이 저건 야스쿠니 신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지금 한반도에 1895년에 청일전쟁, 그 다음에 1905년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또 태평양전쟁. 근대는 사실 전쟁국가였습니다. 로마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의 근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본 근대는 망했다라고 보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한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봐서는 당연한 건데 일본은 그렇게 보진 않죠. 우리가 부흥해가지고 그래도 아시아를 좀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미국하고도 맞짱 뜨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국가불교로 전락을 하고, 이 야스쿠니 신사는 그야말로 이 일본 근대의 군인들, 이 자기가 죽으면은 가장 영광으로 하는, 저기에 묻히는 것이 영광으로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원래 신사는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초원사라고 하는 건 제사를 국가가 지내도록 만든 근대의 유산입니다. 근데 불교는 저 야스쿠니 신사를 뭐라고 했냐?
죽으면은 저기 야스쿠니 정토에 묻힌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무사도는 그야말로 선의 가장 절정이고 전쟁터에서 죽는 거 그야말로 무사도의 아주 절정이고 거기에 선의 정신이 있다. 누가 얘기했냐면 스즈키 다이세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본 근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국가의 종속이 돼서 자기들의 신도들을 전쟁터로 다 끌어넣는 뭐 이런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토진종 같은 경우는 진속이제, 요거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정토진종은 국가와 종교를 진속이제로 본 겁니다. 위기의 시대는 그 국가의 명령에 따라도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일살다생, 한 명을 죽여가지고 여러 사람을 살린다 이런 논리, 황당한 거죠. 이미 우리의 그 5개의 불살생계를 이미 근대에는 아주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불행하게도 일본 불교는 근대에는 완전히 패망한 뭐 그런 그 불교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 전후에 모든 종파가 아주 뭐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과거는 이제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를 보시면은 결국은 우승열패의 서양의 어떤 그 물질과 과학 문명이 들어와서 일본이 네오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말하자면 유럽과 같은 제국주의를 구현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종 동독회맹이라고 하는 그 모든 종파가 모여서 함께했던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교단 개혁과 또 사회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한 분만 얘기 들어도 기호자 만시 같은 경우도 정토진종의 그 개혁을 위해서 이 승적을 박탈당하면서까지 처절하게 그 교단 개혁을 외치고, 또 그 후진들이 지금은 그런 계통의 그 분들이 지금 교단에 맞아요. 지금도 그 정신을 오히려 회복이 돼가지고 정토진종은 또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조동종 또 뭐 여러 그 사회 단체들, 뭐 국수주의적인 단체도 나옵니다만은, 특히 이제 입정교성회나 창각회 같은 경우는 근대 신종교, 불교로서 신종교로서 성공을 했죠. 입정교성회 같은 경우는 400만 명, 그 창각회는 한 100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불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불교 전도 협회 등등, 특히 세노기로 같은 경우는 30년대 활동을 했는데 불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회에 쏟아부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강령도 있는데요. 뭐 전쟁 문제, 노동자 문제, 또 뭐 인권 문제, 뭐 차별 문제, 아무튼 모든 분야의 불교 부처님을 등에 업고 세상에 나가서 싸웠는데 37년 무렵에 전부 해산이 되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그 단체 이름이 신흥불교 청년동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 근대에 아주 또 혁혁한 활동도 있고 바로 이분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종립학교만 해도 현재 한 50개, 일본이 한 700개 대학이 있거든요. 종립학교는 50개지만 사실은 종립학교와 관련된 직접 세우지 않더라도 불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는 또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은 것처럼 일본은 근대의 교육을 통해서 50개 이상의 그 종립학교가 있고, 뭐 규모도 엄청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대정신수대장경은 여전히, 사실 우리는 해인사본을 써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도 T라고 하는 학술적인 거죠. 타이셔 신수대장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뭐 일본이 근대의 학술 분야에서는 세계화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종전, 총서, 사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선종계도 그렇고 조동종도 그렇고, 정토종만 해도 이미 100권 이상의 그 종전을 지금 계속 편찬하고 있습니다. 뭐 선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뭐 계율, 화엄, 천태, 삼계교, 뭐 선정토 사상이 일본에서 사실 활성화된 이것을 또 우리가 기반해서 또 연구도 하고 있고, 또 불교 뭐 민속학, 뭐 경제학 연구도 지금 활발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근대 이제 티베트, 서역 이런 학술 탐사도 많이 일어나고, 또 각종 논쟁도 일어나고, 지금 그 인도 일본학 불교학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 회원이 한 2,500명, 일본 종교학회는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불교학회도 한 수십 개의 지금 학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 불교계 이제 대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과연 이제 일본 불교의 어떤 그 양면성, 이중성과 양면성이 있고요. 또 빛과 그림자도 있고,
또 절정과 퇴락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국가와 불교는 자신들의 세계로 포섭하고자 하는 민중을 대상으로 갈등과 경쟁하고 협력과 조화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만인의 고를 해소하고 안락과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는 욕망을 독점, 중재, 배분하는 국가와는 다른 차원이 아닐까. 이건 뭐 제 의견입니다만은 사실 이 국가가 종교거든요. 지금은 헌법이 경전이고 또 이 국가가 지배하는 이 민중들이 사실 신도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속국 마담 유럽의 중세의 그 국가와 황권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고, 과연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뭐 제 결론은 솔직히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국가가 하나의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지금의 국가의 기능은 사실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야죠 뭐 우리의 복지나 이런 문제를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폐쇄화된 국가 구조 때문에 사실 세계의 평화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종교는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과연 국가를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어떤 그 불국토로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 사실 이건 이제 우리 안에서 논의가 돼야겠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여러 가지 국가의 관계를 보면서 좀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